네,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꼭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잠시 뒤에 이 경기도 용인에서 유세할 예정이고요. 문재인 후보는 광주에서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유세 현장도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들과 함께 엿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작부터 좀 세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엿새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각종 언론사들이 마지막으로 내놓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0.5%, 0.1%포인트 차에서부터 5% 넘는 그런 차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엿새 안에 이 추세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뒤집힐지 많이 해봤으니까요. OX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OX가 하나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예. 엿새 남은 이 선거. 이번에는 역전이 될 것이다라고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역전이 될 것이다 하면 O. 그대로 갈 것이다. 이대로 그냥 굳히기로 갈 것이다라면 X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 세모, 예. 세모면 OX를 같이 드시죠. 예. 시청자분들 편하게. 예. 다 OX 들죠. 다 OX. 우리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는 김미연 소장님은 당연히, 예. 우리는 O, 예. 뭐죠? 역전이 가능하다.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면 O, 불가능하다면 X,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진 변호사부터 역전이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최근에 5일, 6일 상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게 6일 오후 4시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 지원 활동을 한 게 7일부터인데 그게 기껏 해봐야 지금 6일 지난 상황인데 여론조사 수치가 지금 한 3에서 5% 정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에 한 0.6에서 0.89 정도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건데 생각보다는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격하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 쪽으로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임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그 부동층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한 6에서 10% 정도가 부동층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2차 TV 토론 후에 재밌는 게 TV 토론을 보고 나서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 이 숫자가 한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10% 정도인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급격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 이 추세가 마지막에 있어서는 바뀔 거라고 본다. O다. 이제 O를 잠깐 들고요. X를 드신 우리 김행 부회장께서는요.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대로 굳히기 간다라고 보시는 거죠? 선거 막판에 X를 좀 들고 계시죠. 선거 막판에 그 앞서는 자와 추격자가 급격하게 좁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었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이회창 전 그 후보가 싸우실 적에도 굉장히 긴박하게 앞섰고 다 붙었고 이제 그 이회창 노무현 그때도 그랬었는데 결국 그 공표 이후에 그걸 뒤집기에는 시간이 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때는 두 후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을 적에도 여론조사 공표 시점이 24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6일 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밤 지나면 이제 닷새 남았는데 그동안에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그대로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군요. 좁혀질 수는 있지만. 저도 한마디. 제가 제가 이제 OX를 동시에 들었던 이야기는 아까 우리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안철수 효과. OX를 같이 들고 계시죠? 들고 있어야 되나요? 시청자분들이 저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제 금방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데서 안철수 전 후보의 효과는 이미 다 충분히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흡수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역전이 어렵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지금 안철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된 안철수 전 후보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도와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결과가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 흐름 자체는 박근혜 후보가 조금 미세하게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 과학적으로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의미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가능하고. 그건 너무 이게 좀 중립적인 의견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양다리 전략이에요. 박사님 박사님도 OX 다 같이 드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제 열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평론을 할 때 끝까지 이 냉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의 여론조사는
다분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유의미하게 보되 그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여론조사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다수 박근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또 투표 확실성이라든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가능성에도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하면은 저는 오로 들죠. 그것만 있으면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앞으로 남아있는 5일, 6일 정도는 판세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변수가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면은. 또 하나가 지금의 여론의 추이가 상당 부분 야권 후보가 상승세라고 하면은 그 상승세의 기조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거기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 것인가의 싸움에서 그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40대라고 봐요. 그런데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40대가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특히 40대를 강조하는 것은 이 40대는 특정 이슈에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40대, 그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286, 386, 486 세대예요. 이슈 파이팅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전전날에 뭐 하나 나온다라고 하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급격히 몰립니다. 이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말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안철수 효과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20대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자라고 하는 트윗이라든지 SNS가 바람을 불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앞으로 6일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중간하고 그러나 냉정한 자세를 유지한 겁니다. OX 같이 드는 게 정치평론가로서는 냉정한 거군요. 김 소장님은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니까 입장이 난처하시긴 하겠지만 네, 일단 제가 그 O를 든 이유는요. 일단은 좀 시간이 없지 않느냐. 남아있는 기간이 좀 시간이 없다는 면과 두 번째는 이번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그 연령 구성비가 객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에 상당히 이롭다. 고연령층이 상당히 40%를 차지하는 유권자 구성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또 상당히 높은 또 투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서 O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X를 들었고요. O를 든 이유는 그러나 반전하는 모멘텀은 좀 찾은 것 같다. 그걸 왜 얘기하냐면 어제까지 조사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양 후보의 격차가 0.5에서 6.8%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와 최저치를 그냥 빼버리고 본다면 대략 한 4에서 5% 정도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이제 MBN이 이제 긴급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양 후보의 격차는 이제 3.2%포인트로 그렇게 어제 조사 3.4%보다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부동층이 좀 움직이는 시그널이 보여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박근혜 후보가 0.9%포인트 상승하고 문재인 후보는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것은 또 부동층이 조금 좁혀졌다는 건데 하루 만에 약 1.6%포인트가 좁혀졌다는 것은 저는 부동층이 뭔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는 시그널을 봤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성비를 얘기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새누리당의 이로운 구성비이긴 하지만 우리가 4.12 총선에서 54.3%를 기록하고 20, 30대가 매우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반면에 50, 60대가 높은 투표율을 보인 그 선거에서도 양 진영의 득표율, 전국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은 이번 선거에서도 그래도 야권이 좀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두 개를 다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엿새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조그만 변수에도 이제 출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인터넷 포털을 보니까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가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한 거더라고요. 그 기사를 이제 가장 많이 봤는데 다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여쭤보면은 그건 변수가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층을 움직일 수 있을지 또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되고 있는 40대의 마음을 이 국정원 변수가 흔들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뭐 OX 문제는 아닐까요? 누가 한번 좀 시작하시죠. 저는 이제
수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 근데 이게 지금 이미 그 시간적으로 사실은 문 처음 열어줬을 때 선관위 직원하고 민주당하고 또 이게 셋이 들어가가지고 국정원 직원이냐 물어보고 아니다 하니까 그냥 1분 만에 바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 직원이 그때 바로 압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하드디스크를 보면 기술적으로 이게 파일을 지우거나 포맷을 하더라도 이게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수사 기법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한번 지운 다음에 그 위에 그 어떤 영화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덩치가 큰 파일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씌우고 2번, 3번 뒤집어 씌우고 나서 다시 이걸 설치를 하면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영화 파일이라든지 뭔가를 이거 뒤집어 씌웠다는 이 날짜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 날짜 때문에 최소한 이 하드디스크를 조작하고 뭔가를 했다는 것을 그것이라도 밝힐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텐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기계적으로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 나오시면 명확해지는데 이 바이오스만 조금 손보면 사실은 요 날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지금 한 20몇 시간, 한 30몇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나버려가지고 사실상 아마 진상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선거 날까지 서로 간에 계속 똑같은 패턴의 공방만 하다가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김 변호사님, 내가 궁금해서 그런 게 선관위 직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현행범도 아닌데 또 수사권도 없는데 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276조가 그 조항은 제가 조금 숫자는 불분명한데 선관위 직원한테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의 현행범이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면 선관위 직원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의심을 받는 상황이면 그 의심되는 증거물을 곧바로 압수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선거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또 증거물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증거물로 제출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형사처벌 조항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사실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국정원 직원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처음에 이제 1분 곧바로 확인하고 나왔었는데 그때 이미 이게 어떤 뭐 불법 댓글의 현장이다라고 이런 어떤 의혹을 받았으니까 바로 컴퓨터를 압수. 조금 다른 게 화면에는 그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를 이제 경찰에 제출하고 문을 열어줘서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드디스크를 이제 가져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이미 김 변호사님 얘기는 시간적으로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것은 뭔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증거로서 이미 효용가치는 거죠. 지난번 통합진보당에서 그런 뭐 하드디스크 때문에 그때 뭐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야말로 진짜 보면은 그 컴퓨터 전문가들이 일단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 대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다 복구되던데요. 그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요. 요거는 개인용 하드디스크고 그거는 이 하드디스크 운용하는 서버 회사에서 별도로 있는 그 하드디스크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서버 회사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여러 용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서버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뭐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저도 예전에 선거하면서 보면 이제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임의로 그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보를 받고 왔을 때 상당한 정도의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압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짜고짜 아무한테나 그러면 전화 걸어갖고 선관위에 그러면 저 박상병 박사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뭐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문을 열어봤을 때 선관위 직원하고 그 당시 선관위 직원도 강남 선관위 직원하고 중앙선관위 뭐 특별 단속반인가 하고 뭐 경찰하고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상당한 정도 예를 들자면은 뭐 컴퓨터 외에도 뭐 컴퓨터 우리 흔히 얘기해서 아지트라고 원래 제보를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아지트라면은 그 한 17평짜리 그 오피스텔 안에 한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앉아서 뭘 두들기고 있다던가 또 아니면은 거기에 뭐 컴퓨터가 서너 대 있는 가운데 무슨 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다든가 뭔가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압수하는 거지 다짜고짜 압수하는 거지.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다짜고짜 법률 전문가 아니시고 우리 또 김 변호사는 변호사시니까 물론 선거법도 물론 뭐 형법에 따라서 특별법이겠죠. 선거 기간 가운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할 수 있나요? 중앙선관위가 우리가 현장에 선관위 직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확실하게 다 압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컴퓨터가 꺼져 있었다.
그리고 이 중단 사건에서 당초에 들어갈 때 어떤 확실한 증거 자료, 이를테면은 어떤 올린 글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정황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냥 제보를 받고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다짜고짜. 그 상소에서 다짜고짜. 잠깐만요. 순간 핸드폰으로 지금 제가 법정을 찾았는데요. 공직선거법 272조의 2의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현행범의 신고량이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런 범행을 하고 범행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꼭 무슨 어떤 객관적인 어떤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합시다. 네. 자, 내가 지나가는데 네. 우리 박상병 박사 죄송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자꾸 저한테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거 판단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혐의가 있다 그러면 하다못해 얼굴이 붉어갖고 보면 뭐 손에 뭘 쥐고 있는데 피라도 묻어 있어야지 가서 불신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보면은 멀쩡한 사람 지나가서 뭐 경찰 국가도 아니고 당신 내가 보니까 좀 수상한데 검문하자?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에 사는 어떤 28살 먹은 처자가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언성을 잘 높이지 않는데 저 끊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예단하면서 지금 전에 아까 저 굉장히 큰 실수하신 게 마치 지금 그 28살짜리 처녀가 뭐 얼마큼 컴퓨터의 전문가인지 모르겠으나 누가 그런 얘기 했다 오늘 쭉 그 트위터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공무원들도 보면은 잘 보다 보면 댓글도 달 수 있고 악플도 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악플 달 수 있겠죠. 물론 그건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초점은 뭐냐니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3개의 팀을 만들어서 어느 국에다 거기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 제보하기를 갖다 아지트라는 거 아니에요. 그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이런 불법 선거에 아지트를 덮치러 간 겁니다. 갔더니 28살짜리 아가씨가 그야말로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제가 또 하나만 잠깐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제가 박상병 박사님 참 좋아하시는데 제가 열정으로 얘기한 거 아니었었고요. 저도 냉정으로 얘기한 거였었고요. 그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DJ 때 그때 그 마지막 그 오차 범위가 0.8% 안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론조사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했었어요. DJ 출구조사 때 내놔야지 되는데 DJ로 내놓을 거냐, 이회창으로 내놓을 거냐. 근데 전부 다 김대중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뒤집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무현, 이회창 때도 2.5%까지 좁혀들었지만 한 번도 뒤집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요 우리 변호사님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금 실수하신 게 뭐냐면 그 여자 아이가 20몇 살짜리 아이가 그때 문을 닫고 그것을 뒤엎었을 거라는 것을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선관위가 그러니까 초동 단계에서 증거 수집의 필요성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저희 같은 이런 비범 법률에 문외 아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정치평론하는 사람. 우리 조금 전에 대전제 우리 김 변호사님 제가 검찰 수사를 해봐서는 압니다만은 이러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초창기 들어갔을 때 컴퓨터를 바로 압수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드리는 겁니다. 증거의 효력성에서 논란이 그 시점에 그리고 28살짜리 아가씨라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이라면 사격 훈련도 받고 기본적으로 낙하산 훈련도 받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이거 보세요. 나야간 아가씨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을 사찰해가지고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전요. 거기 갔더니 아무튼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도 그 여 직원이 아무튼 댓글을 달아서 판세를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댓글을 답니다. 아니 한 명이 국정원에서 한 명 시켜갖고 댓글 달아서 판세 받을 걸 아무리 국정원을 우습게 여겨도 그렇지 어떻게 국정원을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아니 제가 나는 정말 아까 4시 타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약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정보원이 여기에 어떤 형태로 개입됐다면 과거 97년 대통령 선거 때 권영의 안기부장 당시 보면 선거에 북풍 일으켜서 구속했죠. 아마 국정원 해체 하나는 있더라도 이거는 국기문란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 그렇지 않은데 번연히 이런 허위 어떻게 마타도와 퍼뜨려 갖고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선거에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민간 사찰 얘기하시는데요. 그 여직원을 민주당에서 일주일을 쫓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간 사찰이고
또 인권 침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그럴 수는 정치 있는데 아니,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아니, 그거하고 국무총리실 별개죠. 직원들, 공무원 또 청와대 아니, 노사 지휘관실 그 사건하고 공무원들이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예.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러면 산지통팀 없었습니까? 아니 어쨌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나는 어느 당파도 아닙니다. 예. 잠시만요. 하지만 예, 이야기를 갖다 그렇게 그것도 수사를 하셨던 예. 검사 출신의 변호사분이 황 그런 의원님, 식으로 얘기하시면 예. 안 되는 거예요. 황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전혀 조금 정리를 불가능한 하겠습니다. 상황이라고 단정할 정리를 좀 필요는 하겠습니다. 없다는 예. 얘기죠. 잠시만요.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또 처음 뵈가지고 황 의원님 잠시만요. 1년 만에 처음 제가 하네. 여쭤본 질문은 예.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과연 이번 남은 엿새 동안에 변수가 될 것이냐 그걸 여쭤봤는데 이게 이 수사가 뭐 그 얘기 옳은 거냐 하겠습니다. 그러냐 이쪽으로 이제 그 주제가 얘기 좀 할게요. 바뀌어 나가서 조금 자문을 하시고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 뭐 저기 새누리당, 민주당 쪽이 아니라 한번 객관적으로 예. 일반 시민의 눈을 한번 봐보십시다. 정말 사안은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끝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어디에 국정원이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면은 민주당도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알았다고 하면은 앞서 김 변호사님은 바로 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압수라고 하는 것을 제보만 가지고 무조건 달려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어떤 기본적인 근거는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근거는. 그럼 그 근거도 없이 그냥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끔 아니면은 뭐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검찰을 대동한다든지 경찰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중앙선관위도 어떻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어갔을 정도로 준비를 안 하고 간 것인가. 이 중대한 사안을 나는 그 점에서 좀 의심스럽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아직은 우리가 각 언론에서 나오는 팩트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방이 벌어지는데 한번 봐보십시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팩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안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마타도어를 터뜨리잖아요. 이런 그래서 식으로. 여야가 어쩌면은 정치 공방전을 펼치다가 그냥 대통령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만큼 우리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여론도 이 내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어쩌면은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진실을 밝힌다는 예. 차원에서는 저는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평론가 분들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 보니까 변수긴 변수네요. 예. 이 대선에. 팩트가 나오면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어떤 영향을 그게 미칠 수 변수가 없는 아니죠. 변수죠. 하지만 너무나 네. 중요한 그래 일이니까 보면 예, 이것도 대선과 근데 별개로 제가 또 그 해야 얘기 된다는 했었어요. 얘기죠. 예. 저는 늘 여기 나올 때마다 예. 한 얘기가 마지막 변수는 결국은 마타도어다. 그래서 그 네거티브에서 그게 팩트면 모르겠지만 팩트 아닌 네거티브를 무차별로 뿌리는 정치 집단은 어느 쪽이든 분명히 역풍을 맞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말 제가 이 사건 자체를 떠나서 아니 대한민국에 2, 3천만 명이 지금 댓글을 답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거기 여직원 한 명 댓글 시켜서 대한민국의 판사가 바뀝니까? 전 정말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말씀 맞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맞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거티브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새누리당 김무성 이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철수 전 후보의 이른바 자작 테러설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문재인 캠프 쪽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는 또 새누리당이 뭐 사이비 종교인가요? 그 특정 종교하고 연계돼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고요. 선거 막판에 지금 이 양쪽 모두 네거티브 전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오 들어주시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직도 뭔가 좀 새로운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X로 하겠습니다. 네거티브로 전으로 바뀌었다. 아, OX. 김미연 소장님이 OX 든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닌 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 국정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두 분이 정말 열띤 토론이라면 지금 견해 차이를 보였는데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극명하게 좀 갈리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아까 우리 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 전환을 해갖고 승리한 선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포지티브로 가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네거티브 전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언론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문제를 좀 몰아가는
언론에서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성숙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 부회장님 말씀이 김대중 정부 때는 0.8% 차로 그 출구조사가 나왔는데도 그 트렌드가 변하지 않았다. 뭐 2.5%였다. 17대 대선에도. 저도 뭐 그때 그 당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되게 닮은 꼴은 있습니다. 뭐 후보 단일화, 야권의 후보 단일화, 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예. 닮은 꼴은 있지만 저는 되게 다른 점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 간에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대립한 적이 없습니다. 세대 간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고 세대 간 지지하는 그 성향이 이렇게 달라진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대별 주로 이용하는 통신이 너무 다릅니다. 20, 30대, 40대를 기점해서 이하는 SNS를 주로 이용하고 SNS에서 해자하는 정보를 믿고 반면에 이쪽 우회 집단은 SNS보다는 정통적인 언론을 믿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지난번 대선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우리나라가 변했다. 그 유권자도 변했기 때문에 비교 불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제 격한 감정 대립의 상태. 전 대표님은 뭐 드셨습니까? 네거티브전으로 바뀌었다는 저는 바뀌었다고 지금. 오로요. 지금 오를 잠깐만. 그 격한 감정의 대립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시점에 선거가 5일이고 그리고 초박빙 상태에서 대선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양 후보가 직접 나와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설을 했다, 뭐 특정 종교 집단과 연계가 되었다느니 이런 것들은 이 사실 그 아주 핫질의 정치 중에서도 핫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두 후보가 그 좀 양반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야 이런 거 좀 하지 말자고 국민들한테 좀 선언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상태대로 해서 대선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한쪽에서 승복을 못하겠다. 사실 아닌 내용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서 결국 마타도어에 의한 패배였다고 하면 이 갈등들을 과연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참 난망한 일이거든요.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후보가 새로운 정치에 적합한 인물이냐. 한국 사회를 앞으로 5년 이끌어갈 후보가 누구냐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성하고 좀 지성 있는 태도를 좀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후보가 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두 분 모두 지금 나서서 이 네거티브전을 당장 중단 선언을 해야 된다. 오 드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 방송을 할 때, 막판에는 상당한 네거티브가 넘칠 것이다. 선거에 네거티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선거 전략에 네거티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네거티브로 넘치는 것은 다른 것이고, 네거티브가 질이 나쁜 것은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거는 흑색 선전입니다. 마타도어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파렴치할 정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철수 전 후보 자작 테러설, 이거 김무성 본부장이 누가 제보를 했다 그래요, 제보. 자, 기자회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제가 찬반이 아닙니다. 이런 제보가 있으면은 그 제보를 저도 공당이라고 하면은 가서 밝혀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다고 봅니다. 제보가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아예 먼저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제보는요, 각 당 캠프에 하루에 수천 개가 올라옵니다. 수천 개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 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 기자회견 할 겁니까? 왜 선거를 이렇게 치르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가 자작 테러를 할 사람으로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는 봤습니까? 자, 안철수 전 후보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선거판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우리 국정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중간에서 냉철하게 보고 싶어요. 이 사건이 뭔가. 국민의 눈앞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때까지 공방전을 갖다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럼 국민은 뭡니까? 누가 미래로 가자 그랬죠? 여당이, 야당이? 이런 현실이라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말 언론에서 신중하게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질책을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느 쪽이 이길지 몰라도 지금의 우리 선거 과정은 정말로 엉망진창이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황 의원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우리 박사님은 다 하셔. 우리 김경진 변호사. 저는 그러니까 네거티브전으로 지금 와서 바뀐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당장에 정준길 씨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뭐 금태섭 변호사인가요? 전화해가지고 뭐 사퇴하라고 했니 많이 하다가 뭐 정준길 변호사 뭐
차 가로수에 차 들이받고 그다음에 그냥 조용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네거티브 뭐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왔지 않습니까? NLL 정수정학회 공방 또 뭐 문재인 후보가 집에 안고 있는 뭐 쇼파가 뭐 700만 원짜리다. 또 무슨 박근혜 후보 입고 있는 옷이 뭐 1억 얼마다. 예.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왔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유권자라든지 이제 우리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차라리 그걸 좀 전체적으로 좀 무시하는 방향으로 좀 가버렸으면 어떨까. 그래서 예. 좀 양측에서 자신들 정책을 좀 뭔가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예. 또 우리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쪽에 좀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방향이어야 되고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은 양 캠프 모두에서 꾸준히 있어 왔고 그 유혹은 아마 투표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아마 놓치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유혹이다. 네. 예. 저 한마디만 지금 하면 안 돼요? 잠시 박근혜 후보가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유세를 할 예정인데요. 그 현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유세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그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문재인 후보 앞서 이제 광주 유세 현장에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는데 막판이니까 역시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열기가 문재인 후보 광주 유세 현장인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황 의원님 아니, 그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두 분, 우리 김 변호사님, 박 박사님 두 분 말씀드린 이제 흔히 이제 네거티브라는 게 다시 좀 좀 차분해지셨네요. 황 의원님. 원래 좀 차분해요. 예. 1년에 딱 한 번 열 올립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국정원 문제는 아까 우리 박 박사님이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이런 거죠. 뭐 네거티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선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상대방 허점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는 건 네거티브라니까 네거티브 자체가 나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 네거티브, 즉 마타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NLL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정수장학회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네거티브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박근혜 후보가 옷을 갖다 130 몇 벌 입었는데 뭐 몇 억이다. 또 예를 들자면 문재인 후보가 그 광고에 나왔던 뭐 임스 라운드 체어인가요? 그게 뭐 1,000만 원짜리인데 700 이런 거는 그건 저는 긍정적 의미의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흑색 선전성 이런 것들이 막판에 터지는 마타도화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 이 마타도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부분 갖고도 지금 한 30분 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성적이 거칠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보면은 정말 정치가 좀 한 단계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암적인 존재들이죠. 그런 것은 제가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이 국정원이 예. 됐던 네. 민주당이 됐던 반드시 선거 끝나도 밝혀갖고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 한 3일 전이었던가요? 그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 특위위원장이 이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그런 네거티브성 공세를 새누리당이 중단했고요. 문재인 캠프 쪽도 안철수 전 후보가 그 새 정치를 좀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제 TV 토론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안 하기로 했는데 글쎄 선거가 다가오니까 다들 초조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이 그래도 신중히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겠죠. 이런 건 뭐 믿을 것들이 아닙니다. 유권자들은 항상 결과를 보면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예. 국민들이 분별심을 확실히 가지고 있죠. 또 예. 집단지성이 발동할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유권자들의 몫으로 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남겨놓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뭐 짜투리 기사긴 합니다만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기사 하나가 안철수 전 후보의 유세 스타일이 바뀌었다.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으로 이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남은 엿새 동안에 여전히 큰 변수로 존재할지 아니면은 그다지 이제는 뭐 반영할 대로 다 반영이 돼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드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X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매일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못했는데 이렇게 시험을 봐갖고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예. O가 많고 X가 두 분이시네요. 예.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큰 변수라는 예. 표현보다는 사실 큰 변수죠. 왜 약간 이런 게 유의미한 있어요. 변수가 아주 아니 유의미한? 중요한 게 이런 거 있죠. 우리 역도 선수들이요. 한 300km 들었는데 거기다가 이거 하나 얹어놓으면 콱 주저앉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초박빙이기 때문에 그 중대한 변수라는 것이 뭐냐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투표합시다. 그게 먹혀서 예를 들어서 박빙의 승부에서 10명 더 나와 보십시오. 그 승부가 실제 보면은 2000년 총선 같은 경우 여기 경기도 모처에서 3표 차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분 그 별명이 문세표가 됐는데 문학진 의원이라고. 짜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표 그런 마지막 그 임계치에 가면은 진짜 종이 한 장도 그 무게가 1000근의 무게가 되는 예. 겁니다. 때문에 저 안철수 전 후보가 앞으로 엿새 동안 계속 다니면서 투표합시다. 저는 새정치하기 위해서 투표합시다. 이 얘기에서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지금 대충 이번 4천만 유권자의 투표율 70% 정도 보면은 2,800만이거든요. 0.5%면 그게 14만 명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이제 화면에 대전역 오늘 유세 현장이었는데 안철수 전 후보가 마이크 잡는 모습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서 안 전 후보의 유세 스타일이 좀 바뀐 게 아니냐. 안철수 스타일을 이제 버리고. 근데 마이크는 예. 뭐 잡을 수가 있죠. 마이크를 잡고서도 또 이제 인간 확성기라고. 마이크를 잡고서도 그게 뭐라 그러니까 무슨 통 유세라고 그러죠? 소리통. 마이크를 잡고 소리통을 했어요. 뭐 여러분은 따라 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것이 유세 스타일이 변하기보다는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철수 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막 큰 변수라고 제가 좀 고민했는데 사실 큰 변수는 아니에요. 지금은 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안철수 전 후보의 효과는 이미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앞서 황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야가 팽팽한 구도 속에서 예를 들어서 0.5%포인트 싸움으로 결판이 난다라고 하면은 0.5%포인트를 옮길 수 있는 거는 큰 변수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오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안철수 전 후보가 에너지를 동원해서 또는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20대 청년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를 해서 그 영향으로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 가능성 때문에 막판까지 의미 있는 변수라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요. 그래서 오라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이. 우리 전 대표님 X를 좀 들어주시죠. 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당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원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저는 그런 가정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지원해서 반영될 만한 것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문제는 문재인식의 정치를 어떻게 펼쳐가면서 마지막 5일을 뛰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지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문재인을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예. 안철수를 완전히 잊고 문재인식의 정치와 문재인식의 대선 이제 결정 이런 쪽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제 문 후보 캠프 쪽에서 보면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십니다. 예, 당연한 예. 거고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과정에 그런 도정에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이 변수로 계속 될 것인가. 그래 우리는 된다고 한 것이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전 후보를 버려야 저는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안철수 전 후보 빠져버리면 또 도움이 된다? 아니 이제 빠져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문재인식 정치를 하고 박근혜식 정치를 해야만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지. 아니, 당연한 건데 당연한데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꼬리 잡는 것 같습니다만.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것이 새로운 정치로 가는 개성을 아주 명확히 하라는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의존적 구조로 남은 가는 연세 동안 그 전략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훨씬 나은 것이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자기대로 움직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대로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것이 전체 문재인 후보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어차피 지금 안철수도 장수고 문재인도 장수고 그러면 안철수 밑에 있는 휘하의 군졸들이 있고 문재인 휘하의 군졸들이 있는데 문제는 장수의 역할이 휘하의 군졸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그 전쟁에 몰입해서 미친 듯이 싸우게 열정을 불어넣느냐 이게 관건인데 의외로 지금 안철수가 본인의 그 열정을 지금 밑에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이렇게 투영을 시키면 6일 동안 충분히 이게 어떤 뒤집을 수 있는 이게 어떤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 그 열정이 자기 장졸들에게 내가 그냥 적당히 할 테니까 니들은 그냥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하는 정도에서만 그쳐라는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했다면 아마 뒤집을 수 있는 결국은 동기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안철수 변수가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열정을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같이 투사를 시킬 것이냐 그거에 의해서 결국 마지막 투표 변수가 될 거라고 그럼 봅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 안철수 전 후보가 그 열정을 정말 100% 모든 걸 다 자기 부하들에게 문재인 후보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불어넣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외견상의 형태로는 조금씩 스피드가 좀 이제 빨라가고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왔습니까? 속도가 150. 120 정도 가면은 뒤집어진다고 보면 이제 한 70 정도 온 것 같아요. 지금 50 정도는 예, 아직 한 50 정도 남지 않았나. 아직은 시속 50km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된다. 예. 평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비판적 시각을 좀 갖고 있는 쪽이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필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다녀보거든요. 뭐 지역별로 정서도 보고 이러면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최근 며칠 사이 평가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문재인 혹시 안철수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냐? 아니 뭔가 좀 중심에 선 기분이 든다. 또 스스로 뭔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민주통합당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살려야 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 변신인데 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조금 하려고 하면 안철수가 얼마나 지원할까?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결정적으로 임계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국 못 넘을 수도 있다. 넘는 주체는 결국 문재인 후보여야 하는데 이것을 안철수가 떠받쳐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공고히 다지고 있는 이 지지층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로 인해서는 절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그 자세와 그 생각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자세에서 각자 생각과 어떤 입장을 달리해서 뛰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큰 변수. 저는 큰 변수로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승리하기 위해서 문재인식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 100%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라는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투표율이 너무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절대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의견이 다들 다르셔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그 효과는 뭐 여기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그 변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서 40대들이 변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0대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게 이른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풍 변수에도 좀 민감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요. 이 40대들은 어떤 점이 가장 와닿을까? 후보를 선택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각 후보들마다 좀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남은 엿새 동안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40대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각 캠프에서 어떤 전략을 쓰는 게 효과적일까? 그건 뭐 OX는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지만 40대시죠? 뭔지 김경진 제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들 하나 있고 군대 간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변호사니까 조금 금전적으로는 크게 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친구들 보면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이 또래들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다 보니까 대학교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뭐 로스쿨이라든지 뭐 의학전문대학원 가면 이게 학비가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도자가 해결을 해줄 것인지 또 그다음에 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 것인지 이 점에 저나 또 제 친구들이 주로 관심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가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교육 쪽에서. 교육에 관련된 그러면 부분. 좀 양 두 후보의 교육 쪽 정책을 좀 평가해 보면 어느 후보가 더 40대 마음에 와닿는다고 보십니까? 이거 주관적인 얘기니까요. 일단 이제 반값 등록금만 가지고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보면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계층별로 조금 차등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데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는 입장이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계적으로 하지만 계층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입장인데 그건 각자 어떤 국가의 예산 관점을 바라보는 차이 문제 같고 그건 쉽게 이렇게 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선별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교육 문제가 가장 40대의 마음을 지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제 광주에서 유세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곧 이제 유세를 실시할 이 박근혜 캠프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유세 현장 보내드리겠습니다. 40대 부동층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40대 중반이니까요. 우리나라 올해 45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87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운동 일부 경험하고 이제 6월 항쟁 이런 것.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물론 이제 부모 부양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또 주택 문제, 또 자신의 노후 문제까지 다 이제 섞여 있는데 어쨌든 민주화 운동의 일정한 경험과
또 사회과학서적을 일정하게 읽으면서 또 열정과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던 세대인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좀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예.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사회에서 살아야 하느냐. 당장 등록금 문제도 급하고 주택 문제도 급하고 또 노후 문제도 급하고 부모 봉양 문제도 있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를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고 좀 더 경쟁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사고 예. 이제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교육의 토대 또 중장기적으로 직업의 귀천보다는 자기 좋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또 시스템의 개편 예. 거기에 좀 더 그 한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또 환경 이런 쪽으로 본다면 저는 요약해 보면은 역시 40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저는 새정치, 새로운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 정말 40대 편을 잘 맞는 것 같아요. 섭외를 잘한 것 같아요. 40대를 지나본 입장에서 50대 초반이십니까? 예. 50대 초반도 만만치 않은 병수 부동층으로 남아있다고 하던데. 예. 50대 초반도 40대 편입니다. 요즘에는. 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40대가 갖고 있는 지향성은 두 가지가 저는 공존을 하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저는 가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와 삶, 생활. 가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대가 양쪽의 계층, 50대, 60대, 20대, 30대 중간에서 가장 가치 지향성의 집단이에요. 예. 이것만 보면은 상당히 민주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 상당히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만 추구하기가 또 어려운.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번 정치판에 스윙보트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스윙보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표를 정한 사람들은 가겠습니다만은 특정한 이슈라든지 막판까지 가장 쏠림 현상이 심할 수 있는 계층이 40대예요. 쉽게 말하면 앞서 우리가 국정원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팩트가 딱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50대, 60대가 이동하는 것보다는 20대, 30대가 이동하는 것보다는 40대가 대거 이동할 거예요. 40대가. 그래서 40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막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앞서 40대의 이 가치가 또는 이 실생활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어떻게 쏠릴 것인가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대가 그래서 무섭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양 캠프 모두 계속 뭐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정책들 내놓는 거, 특히 뭐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 내놓는 것이 그런 그렇죠. 맥락인가 보군요. 그럼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문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저도 낮에 뉴스햄 할 때도 여쭤봤는데 수문표의 상당 부분은 야권표다. 그러면 O. 그렇지 않다. 야권표, 여권표 반반 내지는 꼭 야권표로만 볼 수 없다. 그러면 X로 하겠습니다. 수문표는 대부분 야권표다. 대부분이라기보다 뭐 많은 표? 예, 좋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수문표의 많은 부분은 야권표다. 그렇지 않다라면 X입니다. 변호사님은 굉장히 편한 대로 되시네요. 우리 김행 부회장.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별로 수문표가 없다. 입성을 치면은 아니 별로 없다고. 한 표라도 있겠죠. 20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가처럼 그런 식의 수문표는 사실 대선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김면 소장님은 왜 수문표가 야권표라고 보십니까? 많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문표가 좀 더 그러니까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제 선거를 하다 표를 좀 들고 계시죠.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항상 야당에서 했던 말이 그러니까 수문표가 아주 많다. 수문표들이 이제 투표장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수문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미 그 표를 일정 부분 가져가서 그 표를 또 이미 문재인 후보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문표가 없지만 다만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대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초반과 후반이 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50대 후반은 60대에 가깝고 50대 초반은 40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0대가 바로 40대와 같은 성향을 지금 보이고 이 두 이념 사이에서 가치냐 생활이라는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인 자기 지지를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무응답치 좀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경향을 봤을 때 수문표가 있다면 50대 초반에서 야권의 수문표가 좀 숨어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소장님은 여기 좀 다르고 김행 부회장님 의견 쪽에 가까운데요. 이제 아직까지 누구를 찍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게 사표 또는 뭐 투표 불참표로 보이고요.
지금과 같은 박빙의 상황에서 막바지에 수험표의 문제가 아니라 결속력 높은 표가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선거로 이동하느냐, 투표장으로.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성도 높은 표를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조직적인 힘. 여기에 의해서 저는 이제 결정이 나지. 지금 숨은 표가 숨어 있어서 그것들이 드러나서 마지막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약간 숨은 표가 있다. 숨은 표가 이제 야권표가 많다라는. 제가 본 여론조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숨은표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선거가처럼 투표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재보궐선거 이런 데는 숨은표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는 여당 후보가 보수 후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표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야권표가 아니라. 왜냐하면 실제로 선거는 나이 든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표집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또 숨은표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 보수표에 숨은표가 좀 있고 또 반대인 경우에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으면 진보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한 60%쯤 되니까 대통령 선거처럼 70%가 넘는 이런 데는 별로 숨은표가 없습니다. 황 의원님은 짧게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아까 우리 박상명 박사님 말씀하신 두 분, 40대 두 분. 저는 아직 30대라서 40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까 열정과 냉정, 가치와 삶, 바로 그 표가 바로 20표입니다. 그런 표들 언제든지 그 스윙 보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표 그 자체가 바로 20표라고 봅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게 20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사각지대가 하나 있는 게 그 책상에서 사무 보는 이 어떤 공무원 100만 명이라든지 또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사무 보는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 낮 시간에 있고 집에 들어가도 저녁에 8시쯤 되니까 사실상 핸드폰 여론조사라도 이게 이 중에서 특히 한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때 그 선거나 이슈에 따라서 그래서 야권으로 정권 교체 쪽으로 가면 이게 야당 20표가 되고 또 현재 뭐가 좀 그대로 가자 싶으면 여당의 20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대선 이 현안을 놓고서 좀 정치평론가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